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통일외교 선임기자 황방열입니다.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처럼 컸던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김준영 한동대 교수님과 함께 워싱턴 선언 그리고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토파보고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엄청 바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쁩니다. 예. 요새 저 신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오늘 조선일보에 김준영 교수님 공격하는 기사가 실린 것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역으로 그만큼 요새 활동이 많으신 걸로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한번 따져보면 지난 1년간 반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한 6개월 동안은 사람들이 좀 눈치를 봐서 그런지 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거의 저를 초청하는 방송국의 유튜버들이 없었거든요. 네. 거의 유일하게 한두 군데였는데 최근 6개월은 엄청나게 바빠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특히 외교 분야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바쁩니다. 네. 하루에 일정이 뭐 7개씩 되세요? 지난주에 뭐 다 방송은 아니었는데 7개일 정도로 2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 지금 말씀하신 워싱턴 선언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하루 7가지. 근데 어떻게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는데 다 무사히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다시 별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총괄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되게 일관적입니다. 일관적이다. 일관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관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근데 일관성이라는 게 어떨 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대상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었어요. 뭐 다른 나라 뭐 크게 억지로 생각해내야 되는 거는 중국을 동남아에서 작년 11월에 30분 만난 거 하고 빈살만의 방문이었는데 빈살만 방문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약속되었던 거고 보면 다자 정상회담에 가서도 특별히 다른 나라와 좀 이 협상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도 그게 하나고요. 그냥 미국과 일본에만 신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번에 대일 외교도 그렇고 지금 대미 외교도 그렇고 좀 대차 대조표가 시원치 않아요. 우리가 계속 주고 받아오는 게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외교다. 그래서 외교가에서 아예 한국 외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가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좀 폭을 좁혀서 한미 정상회담만을 좀 총괄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으로 대표되는 확장 억제에 거의 올인을 했다. 우리의 외교 자산과 협상을 모두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받아내야 될 부분에 특히 경제 부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야 될 반도체 같은 게 사실 지금 당장의 현안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미국으로부터 배려를 받거나 예외 사항을 받아내지 못했고 더 문제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협상 아젠다에도 안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우리 뭐 넷플릭스나 코닝 같은 것들을 얻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찾아오는 투자이고 미국과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손해보는 회담이었고 빈잔이었다.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빈잔이었다. 빈잔이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한미 정상회담도. 이번에 이제 한미 NCG가 만들어지는 걸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나토 MPG를 그 모델링한 걸로 이제 보입니다. 나토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NCG. 이것은 컨설테이션입니다. 두 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번에 아마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핵 공유는 플래닝이라는 말이잖아요. 플래닝은 같이 계획을 세우고 특히 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공유를 얘기하면 지구상에 유일하게 지금 나토에 5개국과 하고 있는 미국이고, 사실 그거는 핵을 그 땅에 배치해야 하고 그걸 왜냐하면 그 땅에 배치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터키로 옮긴다든지 독일에서 뭐 핵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같이 운용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핵을 배치한 상황이니까 핵만 치면 이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치면 훨씬 더 상위의 그룹이죠. 같이 운용하는 거니까. 물론 핵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공조의 수준이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NCG는 컨설테이션이니까 협의입니다. 참조, 알리고, 그다음에 자문을 구하고 또는 통보한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요것만 낳고 봐도 실은 MPG가 훨씬 더 높은 단계죠. 그리고 저 일반적으로 쉽게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나토 MPG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급 모임인데 이 NCG 같은 경우는 차관급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포장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실무진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적인 걸 좀 이해하시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초기부터 계속 이 문제는 나왔습니다. 보통 얘기는 핵 3종 세트죠. 핵 보유 3종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 공유, 그리고 우리가 91년에 가지고 나갔던 전술핵의 재배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체 개발입니다. 이 중에 그나마 가장 여지가 있다고 이 정부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핵 공유.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출발이 됐느냐를 잘 살펴보시면 이게 확장 억제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확장 억제는 해구산으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해구산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핵을 못 가지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던 것, 미국이 아니 북한도 가지는데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하는 얘기가 그것을 우리가 우산으로 지켜주겠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나왔던 보수 세력의 주장은 뭐냐면 그게 뭐라 그러죠? 구멍 뚫린 우산? 뭐라 그러죠? 고장난 우산? 예, 뻥 뚫린 우산일 수 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고 나서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북한이 ICBM을 미국 본토로 쏠 수 있는데 미국이 그 본토로 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한반도에서 핵으로 보복할 수 있겠느냐? 참 이게 역설적인데요. 보수 쪽에서 나온 얘기로 한미동맹을 사실 불신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근본이 뭐냐 하면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그게 핵이든 재래식이든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것이 이 확장 억제의 가장 중심이고 실제로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체 핵 개발이라는 안보 포퓰리즘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은 일단 한미동맹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북한이 과거보다 훨씬 더 도발을 많이 하고 핵전력을 강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 여권이나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핵 개발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그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속 이 핵 공유를 얘기를 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아젠다로 얻어내겠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며칠 전에 안보실 1차장 김태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토와 버금가는 또는 더 나은 그러한 우리가 핵을 공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확장 억제를 받아내겠다. 그것만 보면 사실 못 받아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도 이제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김태호 차장이 처음부터 약을 너무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나 이쪽에서는 또 미국이 존 커비 소통관이 백악관 소통관이 우리 이 기자들을 방문해가지고 아니다 이거 공유 아니다. 사실상 핵 공유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핵 공유로 느낄 거다 우리 국민들은 안심도가 높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보면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선의로 자꾸 포장을 하고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하거나 포장을 하는 그러한 프레임에 빠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나토 MPG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설 사무처 같은 조직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NCG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제도화 시킨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인정해야 되는데 제도화로 뭐 한국 국민들의
안심도가 조금 높아졌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국민의 안심도는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핵억지가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미국이 공격하겠다는, 그러니까 미국의 신뢰와 북한입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이 워싱턴 선언이 북한한테 위협이 돼야지만 네. 그게 중요한 거지. 한국민이 안심하는 거는 사실상 변수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확보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안심하기, 다시 말해서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고 한국 국민들에게 안심시킨다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확장 억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핵공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한테 굉장히 이거를 졸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국빈 방문에다가 한국이 여러 가지 투자도 해주고 다 지금 한국이 아낌없이 주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을 한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한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하거나 상설이 아니라 지금은 뭐 1년에 4번 정도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약속을 해줬는데 한국 정부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나토와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선을 긋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핵우산을 강화하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조금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예. 중요한 부분은 이 핵우산 강화로 우리가 더 안전해진 것이냐. 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북한이 이걸 무서워해야 하고 미국의 신뢰인데 네. 뭐 제도화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 받아온 게 모든 것을 올인할 그렇죠. 만큼의, 그러니까 제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미동맹에 신뢰가 있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모든 걸 내주면서까지 받아올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받은 것이.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오히려 한국이 NPT를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렇죠. 네.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얘기했고, 미국이 이 NCG라는 걸 줌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일고 있는 보수 세력에서 일고 있는, 그리고 여권 일부 주장하고 있는 이 핵 3종 세트에 대해서 아예 못을 박아버렸다. 네.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한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내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제 그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앨리슨 네, 맞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번 워싱턴 선언을 미국 팀의 큰 승리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 예상하기는 1970년대까지 전 세계 핵 보유국이 15개에서 20개 나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서 한국의 핵무장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그 미국 팀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도 봤는데요. 1965년에 NPT가 만들어졌고 발효가 70년부터입니다. 그때 예상은 지금 케네디 때 15개, 20개가 아니고요. 많아지면 100개국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재래식 무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고 모든 국가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봤으면 100개국도 될 수 있는데 NPT를 덕분에 미국이 10개 내로 그리고 합법적으로는 5개 내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미국 외교의 엄청난 승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미국도 이러한 비확산 정책을 거의 미국의 국시라고 할 정도로 국가의 전략이라고 할 정도로 지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깰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그레이엄 앨리슨이 얘기하는 게 맞죠. 이게 팀 아메리카, 미국이 잘 쓰는 겁니다. 미국의 외교팀의 쾌거다. 거의 한국에서 일어나,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우리의 핵보유를 부추기는 미국의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볼턴이죠. 네. 볼턴 같은 이제는 한국도 핵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미국 내부의 네오콘들이나 보수 세력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그 부분을 이번에 뿌리를 오히려 제거했다. 확실하게
핵보유에 대한 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그래야 앨리슨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볼튼이나 네. 또는 국내 이제 보수 신문에 주로 기고를 많이 하는 또 이제 거기에다 미국 전문가라고 예,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한국의 핵보유라든가 네. 또는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할 것처럼 부추긴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그레임 앨리슨 교수 같은 글을 보면 전혀 택도 없는 소리라고 미국에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큰 성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야당한테나 이 진보 쪽에 제가 얘기하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이 두 가지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나는 외교적 시각에서 미국을 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외교 자산을 투입해서 네네. 얻어낸 것은 없다는 점에서는 실패지만 네.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나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세련되게 공격해야 된다, 세련되게 비판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자문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그렇죠. 성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걸 따내는 전략으로 갔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이 진보 쪽에서는 생각이 갈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네. 미래를 가진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매일 떠올라서 숨을 쉬고 내려가야 되는 게 디젤 잠수함의 가장 약점인데 거의 일주일을 잠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됐고요. 저는 우리 삼면의 바다를 지키기에는 잠수함 전력이 우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통일한국에서는 우리가 대양핵으로 나갈 때는 핵 추진 함수함이 필요한데 지금 가지는 것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가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그런데 원자력 부분도 지금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대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분쟁이 있는 걸 압니다. 미국이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데 있어서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원전 수출에서 주도권을 가져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전 수출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의 배려를 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손해본 협정이라는 얘기를 원자력 전문가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나 한국의 이제 진보 진영에서 약간씩 의견이 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네. 지금 김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준영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 부분보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는 기존의 이제 디젤 잠수함 그걸 우리는 충분하다. 네, 우리 충분하다. 내해를 지키기에는. 예, 이렇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대양해군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이런 정도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차이점을 구별해야 네.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전략 자산을 전개해서 오는 거는 핵을 실은 잠수함이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핵으로 추진하는 그렇죠. 연료를 핵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오커스에서 호주한테 미국이 주기로 했던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 네.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컸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 일부러 좀 숨을 죽인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예, 저는 일단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정상회담 이전에 방송에서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결국 두 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과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표시,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할 정도의 특히 한중 관계가 파탄날 정도의 표현이 안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공동성명에 들어가 버리면 그거로서는 이제 되돌릴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고 그건 최악은 아닌데 불씨는 남아있다. 불씨가 왜 남아있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그것도 조건을 붙여서 하지는 않았고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 안보라는 말이 살아있습니다. 이 안보라는 말이 얼마든지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부분은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미국과 타협했고 중국이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일 수 있던 부분이 뭐냐면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도 미국이 계속 고집을 해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부분을 넣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계속 나름대로 선방을 해서 왜냐하면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부분을 쓸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근데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무력과 인태 지역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요걸 분리는 했는데 요것도 확대 해석하면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뷰에서 사전 인터뷰, 네. 그러니까 로이터라든가 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더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아무래도 했는데 네. 대만 문제가 남북한 문제하고는 다른 국제 문제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씨가 더 커질 수 있고 네. 중국이 사실 더 반발하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외교부의 장호진 차관도 1차관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 중국이 반발하냐. 이거는 보편적 원칙이다. 그러면 국제법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찬성하느냐. 이 말은 사실상 알면서도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 수교할 때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합니다. 그 지지가 사실은 수교에 중국이 가진 조건인데 미국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중국을 자극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은 지지한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도발이냐 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면 설사 중국의 입장입니다.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더라도 이것은 국제 질서의 변화가 아니라 국내 정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두 개를 연결시키면 중국으로서는 반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그래서 더 좋은 표현은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그 얘기를 담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도 한국의 포지션은 이거다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역대 정부에서도 거의 공식적으로 써온 표현이잖아요. 그 처음 썼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네, 문재인 정부에는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미국이 표현하는 것처럼 써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했고 중국이 그때도 지나고 나서 반발을 했습니다. 왜 한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냐 말을 했지만 그 반발이 크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우크라이나 그 무기 지원 문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살상 무기 지원 문제, 포탄. 네.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회든 뭐든 지원하고 있다고 저는 있는 우회한다고 상태다. 작년부터 얘기했죠. 작년부터 저는 우회하고 있고 왜냐하면 작년 5월부터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7월에는 우리 중앙일보가 얘기를 했고요. 11월에는 월스트리트가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4개국을 지명까지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체코 그리고 폴란드입니다. 지금 다 등장하고 도청 때도 등장했잖아요. 폴란드를 통해서 가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지 모르지만 미국에 지원했던 10만 발은 네. 그게 실제로 도색을 다시 하고 또는 한글을 지우고 이런 작업들을 했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우크라이나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근데 러시아의 그 자세를 잘 보면요. 11월에 발다이 클럽에서 푸틴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이 난다. 그렇죠. 그런데 우회 지원은 그때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키예프의 국책기관의 기관장입니다. 네. 한국이 질문을 했고 러시아 대통령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이 우회 지원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그렇군요. 우회 지원을 하더라도 모른 척할 가능성이 매우 많았는데 또는 미국 탓을 하면 수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미국한테만 했는데 미국이 우회 지원을 한 거다. 그거를 안 믿어도 믿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러시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지원한다 그래버리면 러시아는 우리와의 관계를 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은 반발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러시아 잠잠하잖아요.
그 푸틴이 파탄 예고했던 발언을 질문했던 사람이 우리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치연구원의 원연구원장님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는 답만 나오니까 답만 질문자는 나오니까 안 우리가 나왔는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용인하고 최대한 문제 안 삼고 넘어가고 싶어 한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그 발언은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때가 11월이고 이미 우여지연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 봤을 때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는 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나 이런 윤석열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이제 대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이 북한 핵 위기와 공급망 위기, 경제 금융 위기, 에너지 위기 등 모든 위기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체제,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 체제가 필수적이다. 이러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뭐 이제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인식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패권 대결이라는 환경 자체가 미국과 중국이 협력했던 소위 말하는 탈냉전 기간의 30년 동안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복합적 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서로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아까 제가 일관성이란 말을 했잖아요. 이거를 미국과 중국에서 우리가 미국을 선택해서 그다음에 북중러를 몰아붙여야만 오히려 이 위기에서 벗어난다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네오콘들과 일본의 지금 정부, 우파 정부의 생각과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진영으로 신냉전으로 보는 겁니다. 냉전적으로. 그래서 세계를 자유라는 가치, 인권이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묶인 사실상 미국과의 동맹국가들이죠. 네. 이걸 다 합쳐도 40개국이 안 됩니다. 이들 국가 속에 들어가서 나머지 국가를 진영화한다는 것 또는 적어도 적대화한다는 거. 미국이 우방국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합쳐도 6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엔의 가입국이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그리고 한국이 일본이 만약에 자기 기준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배제시키면 누가 누구를 배제시키는지를 헷갈릴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저쪽 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제하는 쪽이 배제당하는 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이번에 공동성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막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했잖아요. 유엔은요. 유엔의 가치는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첫째 가치가 아닙니다. 유엔의 가치는 평화와 주권입니다. 그래야만 왜 이게 유엔의 가치가 돼야 하느냐 하면 유엔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가치는 당연히 인권, 민주주의 이런 가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이런 것을 우리 수준에 가지지 않는 우리 수준과 안 되는 국가들과는 외교 안 할 것인지 협력 안 할 것인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유엔이 만약에 같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끼리 합치면요 유엔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국가들을 배제하니까 유엔은 비토큰 거부권을 사용하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기후변화, 핵 확산 금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이 ICBM을 아무리 쏴도 유엔의 안보리가 모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요즘 합니다. 혹시 우리 정부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게 아닐까? 전쟁은 확실히 진영을 나눠야 됩니다. 적대국이 나눠져야 되고 색깔로 표현하면 흑백입니다. 외교는 회색입니다. 회색 지대에서 만들어서 적성 국가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실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했거든요.
저는 보수 정부가 했던 외교 정책 중에 제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북방 정책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완전히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진영 편중. 그게 결국 미국과 일본만 상대하는 외교로 네.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포털 댓글을 봐도,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 찍었는데 지금 외교하는 거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것도 좋다. 근데 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굳이 그렇게 지금. 척을 지고 이렇게 하냐. 이게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그게 지지도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보다 훨씬 더 우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좌파, 밖에서는 소위 말하는 적국, 그러니까 친구 빼고, 아까 말한 40개국 빼고요. 그걸 적대화하는 것. 특히 구체적으로 북중러 이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치 판단을 해버리면요. 저도 그래요. 러시아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푸틴이고요. 네. 북한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고 중국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시진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거는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이 거대한 국가들과 잘 지내야 하고 신뢰를 추구해야 되고 최소한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한 거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도 보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건데 워싱턴 선언 사인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사인하기도 전에 미국은 중국에다가 이걸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도 설명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하고 갈등하면서도 뭔가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선을 두고 일부러 더 갈등 요인을 만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불안감의 원인 같습니다. 보십시오. 사우디라는 국가가 그 자기 언론인을 죽여서 미국이 사실상 거의 외교 단절에 가까운 정도였는데 필요하니까 바이든은 방문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를 하는데 그걸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한테 왜 그 얘기를 했냐 하면 전략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알려야 이것이 이 충돌로 가지 않거든요. 뭐냐 하면 혹시라도 중국이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의 핵 확산 금지에 대한 원칙을 버렸다고 오해할 수 있고 이것이 마치 중국을 향해 있는 그러니까 이 확장 억제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중국한테 알린 거고 한국이 핵공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쓸데없이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적어도 고려는 미국은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안 하고 있어요. 제일 우리가 가깝고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처음엔 미는 것 같아서 우리가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만 앞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총알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윤석열 정부는 열심히 돌격 앞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 쳐다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가장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일본도 중국하고 올해 4월에 군사 당국 간에 한 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일본도 나름대로의 또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도요. 일본하고 러시아.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도요. 사실 일본이 군수품을 먼저 지원했습니다. 사상무기나 일본은 사상무기를 아예 법으로 못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다예요. 헬멧부터 시작해서 군수품은 다르잖아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군수품 한국은 뭐 우회 지원한다고 치고요. 유일하게 보내는 게 일본인데 실제로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은 우리보다 훨씬 덜 줄었습니다. 한 13% 정도 줄었고 우리는 한 20%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다자 회의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비판하잖아요. 양자 회담에서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인 데서는 러시아 엄청 비판하고 둘이 만날 때는 또 나름대로는
친밀 그게 외교죠. 유지하는 거죠. 얄밉지만 그게 외교인 거예요. 그게 실리 외교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규정한 일본이나 미국은 아무리 잘못해도 선의로 해석해줘 버리고 적대 관계라고 하는 국가들한테는 아무리 잘해도 그거를 악의로 해석해 버리니까 우린 양쪽에서 다 얻어맞는 거예요. 참 투명하네요. 쉽게 너무 쉽죠. 제가 만약에 일본과 미국의 외교관이라면 이렇게 태평성되고 이렇게 좋은 외교 상대를 만날 수 있을 천운의 천운이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꽃놀이패입니다. 지난 1년간 외교 안보 분야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하나만 꼽으신다면 뭐가 바로 기억나세요? 제가 작년 11월에 모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한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름 끼치는 결정이 어제 있었을 수도 있다.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김현정 뉴스쇼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바로 그 전날이 뭐 있었냐면 바로 프놈펜 한미일 공동성명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때 그리고 한국이 동남아에 가서 발표한 게 뭐냐면 한국의 대외 전략이 인태 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이 두 개가 엄청나게 제가 칼럼을 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지난 여름에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영화 제목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이 지난 11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왜 그렇게 썼냐 하면 여기서 한미일이 같이 가기로 새 정상이 큰 틀에서 저는 완복적 동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거기에서 나온 것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8가지를 했는데 다른 건 추상적이고요. 네.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고 실시간 미사일 정보를 한 거는 MD로 훨씬 그러니까 한미일이 서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이미 군사적으로 코딩을 맞춰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일을 묶어서 동맹이란 말을 안 쓸지 모르지만 안보 협력을 확대시키고 우리는 거기에서 확인을 해주고 왜냐하면 이 일 직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다음 달에 일본이 3대 안보법을 개정하고 일본이 군사화로 가는 사실 길을 열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3월에 강제동원 우리가 열어줬습니다. 저는 이 출발점을 작년 11월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미국 영화는 이게 다 죽는 호러무비죠? 다 죽는 거죠? 네. 이게 결론이 그렇게 안 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동시켜서 보면 지금 한미 NCG에 네. 일본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 차원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같은 분이 보시기에는 그런 거는 전망이나 우려라고 할 것도 없네요.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지소미아는 제도가 더 뒤따라가고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진전됐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왜 훈련을 하는데 작년에 독도에서 대잠 훈련을 했을 때 국내에서는 독도라는 위치 때문에 그렇죠. 논란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 훈련에 가상적이 있을 건 아니에요. 가상 잠수함의 크기가 7,500톤급 이상입니다. 북한은 작은 잠수함 위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게 때로 표류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죠. 지금 건조 중인 그래서 SLBM으로 해서 건조 중인 것이 3,000톤급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 크기가 3,000톤인데 7,500톤급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결국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북한 때문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지난 수십 년간의 소위 말하는 현상 유지인데 일본을 들여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설명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친구 하나를 부르는데 그 친구보다 더 큰 두 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담 결과로 미국의 이제 전략 핵 잠수함 네. 이게 그 상시적으로 아니 정기적으로 네. 상시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대목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동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빈도를 높인다잖아요. 이 빈도를 높이면 저는 이게 또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측면만 얘기하는데 이게 몇 가지 너무 큰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 전략 무기들이 막 들락날락 해보십시오. 그럼 한반도는 긴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계속할 때 미국은 자기 스케줄대로 비용을 들여서 할 때는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지만 이게 한국의 요청으로 오게 된다든지 한국 때문에 오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할 것이고요. 세 번째, 대북 억지력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북한은 언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는 것을 몰라야 북한이 무서워하지. 그것이 오는 것이 가시성이 생겨버리면 북한은 덜 불안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치명적 약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신냉전 이런 인식들이 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냉전이라고 국제 정세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시스템이, 그러니까 탈냉전 체제는 끝났다.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났다. 근데 그것이 각자 도생으로 갈지 네. 아니면 진영화가 될지 또는 여러 다극 체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네.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서는 중국을 때리기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나 바이든,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부가 신냉전으로 끌고 가고는 있지만 성공은 장담하지 못한다. 오히려 실패의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새로운 극으로 등장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재편되고 있고요.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브릭스입니다. 브릭스. 네. 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그다음에 차이나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누가 누구를 배제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인디아와 그다음에 브라질은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근데 이들 국가가 최근에 위안화 결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브라질의 좌파 정부, 룰라 정부가 미국에서 보면 좌파죠. 미국과 그냥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가 합치면요. 전 세계의 인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누구를 배제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설사 신냉전으로 끌고 가시고 싶어도 미국은 신냉전을 가져갈 힘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자체가 중국에 엄청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중국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중이 저렇게 할 때도 작년에 미중 무역액은 사상 최고 네. 기록합니다. 제가 딱 기억합니다. 6,915억 달러더라고요. 사상 최고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경제적으로도 우리만 돌격 앞으로 하고 미국은 중국과 손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게 UN 가입국 190 몇 개국에서 193입니다. 네. 거기서 미국이 일렬로 한 줄로 딱 세울 수 있는 나라를 최대한으로 60개국을 잡으면 193에서 60개국 빼면 133개국이 남는데 그러면 거꾸로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거냐. 그 60개국의 사우디나 인디아는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40개국이에요. 40개국.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거냐. 이 말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경제 문제 잠깐 말씀 좀 나눠보죠. 수출이, 그러니까 4월 기준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고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적자입니다. 그리고 1, 4분기 중국의 주요 교육국 중에 한국이 대중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반도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는 이 같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 단순히 경제적인 여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지정학적 리스크죠. 당연히. 왜냐하면 중국은 이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또 지정학적 리스크만 묻는 게 아니라 중국은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걸렸고 이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가장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의 원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중국 경제하고 원화하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30%의 그 무역 비중뿐만 아니라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수출품 중에 1,050개 정도가 중국에 50% 이상 의존을 하고 있고요. 550개 정도가 75%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품이.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나쁘면 우리가 자연히 같이 나빠지는 것이고 거기에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역 수지뿐만 아니라 경상 수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 단체 관광을 다 풀었지만 한국은 안 풀었단 말이에요. 개별 관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서 그리고 한국의 이 기업들이
미중 관계가 나빠지니까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고 있다든지 이 전체적인 이 한중 미중 갈등 관계가 한국에 투영되면서 그리고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향후에도 이거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지정학 리스크가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마찰을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중정책 예.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자꾸 결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통령은 결단이라고 대통령은 자꾸 얘기했죠. 결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반대를 해도 이거는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네.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근본주의거든요. 지금에는 반대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바로 갈 길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될 저는 여러 번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게 이 정도 의존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제정치적으로 그거 사실 해소하고 네. 디커플링 필요합니다. 근데 그 디커플링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급속하게 안 되느냐 하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독재국가가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결단이라고 속도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급속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팔고 있는 우리의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마켓이죠. 엄청난 마켓입니다. 그러면 이 40%가 저사양이에요. 대체로 저사양입니다. 그러면 이 40%를 중국에 수출 안 하면 미국이 받아줄 수 있냐? 유럽이 안 받아주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이크론사가 네. 중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니까 중국도 그러면 마이크론을 규제할 때 그러면 그 빈 곳을 한국이 채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0%를 중국이 사주는 것들을 누가 사줄 거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첨단 기술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할게. 그러나 대신에 조건부로 저사양은 중국에 계속 팔게 해라. 이런 딜을 미국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작년부터 안 한 거예요.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를 중국에다 못 팔면 네. 한국 삼성 반도체하고 하이닉스 반도체도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이런 얘기란 그뿐 아니라 더 나가서 지금 팔고 있는 그것도 비중을 줄이고 1년마다 계속 미국이 그 리스트를 1년 봐줬거든요.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계속 그거로 한국 기업들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곧 한국에 올 것 같습니다. 빈컵을 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일본이 채워줄 수 있는 빈자리 뭘까요? 사실 일본은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3자의 안보협력 또는 동맹으로 이끌고 했을 때 일본은 미국 탓을 하면서 자기들 이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때 했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건데 일본이 말을 안 듣고 일본이 과거사나 광제도원에 이런 데서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특히 민주당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의 책임은 오히려 일본에 있다는 것이 네. 지금까지 자세였는데 우리가 이걸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할 일도 없고요.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잃어버렸고요. 그럼 일본의 지금 정부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게 우파 정부고 극우 정부란 말이에요. 아베의 그것을 잇는. 그렇게 보면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양보할 리가 없죠.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오겠어요. 편한 마음으로 오는 거죠. 지지도도 4% 이상 급등해가지고 52%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기시다 총리가.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별 의미 없는 거를 던져줄 겁니다. 근본적인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포장을 할 겁니다. 이게 일본이 빈컵이 반잔이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반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교수님을 씹은 게 그 빈컵 반잔 이렇게 비판했다고 씹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내부에서 지금 정부 내부에서 그 반잔이란 얘기를 했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어요. 네. 왜 그 반잔이라고 얘기해서 일본한테 부담을 주느냐고. 그것마저도. 그것마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빈잔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하고 대통령실 내부에 누군가가 빈잔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한 사람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지, 역설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하고 중국이 한편으로 외교하면서도 굉장히 유례없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제 결국 우리가 뭐 명청 교체기를 자주 비교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 정세를 읽어야 되죠. 저는 뭐 명청 교체기 때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한말 때와도 다르고 우리는 충분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미국이 꼭 필요한 소위 말하는 BBC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그다음 반도체 칩. 이거는 우리의 도움을 미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지렛대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미국 쪽이라는 걸 중국 다 인정해요. 그런데 한국이 조금이라도 자율성을 발휘하면, 근데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야권이나 진보 쪽에서 균형이란 말 쓰지 말도록 계속 설득합니다. 네. 사실 어떤 진보 정부도 균형을 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약간의 자율성을 발휘했던 것이 진보 정부였어요. 저는 그 스탠스가 맞다고 봐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정리했죠. 뭐라 그랬냐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은 향후 30년 이상 30년 내로 최소한 30년 내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도 없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없고 미국과 중국이 다시 친해질 수도 없다. 이게 제가 보는 향후 30년의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한쪽의 편을 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에 자꾸 지금 완전히 미국 쪽에 올라타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세계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미중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낀 국가들과 손잡고 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낀 국가들의 연대. 저는 제 3지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3지대가 끼어서 무력한 국가들이 아니고요.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아세안 이런 국가들과 사실 연대를 구성해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이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도 한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세안 국가들과 지난 정부 때는 굉장히 활발했고 그게 신남방 정책이거든요. 신남방 정책이란 이름을 지은 사람이 저입니다. 아, 저 그 말씀 처음 들었네. 그걸 처음에 구상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신남방, 신북방. 왜냐? 미국의 인태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사이에서 우리는 양쪽에 다 포함되기도 하고 연결시키는 전략으로서 신남방을, 신북방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신남방, 신북방을 다 버리고 인태 전략이라는 전략적으로 봐도 인도양과 태평양, 우리가 해양 국가의 세력에 참여한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은 대륙 세력과 적대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낀 국가들의 연대, 이게 이제 우리의 전략적 방안, 대안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이밍만 좀 세련되게 해가지고 네. 낀 국가 제3지대로 이렇게 해서 이 네이밍해서 우리 전략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정부는 제가 지금 계속 야당에도 얘기하는 게 균형이라고 하지 말고 전략적 자율성이라. 이 전략적 자율성은 유럽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가 자율성을 발휘할 부분에서는 미국하고도 치열하게 협상하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그런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게 우리의 외교 전략이어야 한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그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는데 얼마 전에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이제 국립외교원장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이데올로그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국립외교원장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그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국립외교원장이 분리된 기관장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외교부 소속이고 외교부의 이 랭킹이라 그럴까요? 보시면 장관이 있고 1차관이 있고 2차관이 있고 사실상 3차관에 해당될 정도로 고위직입니다. 차관인데 문제는 이게 외교부 바깥에 나가 있고 물론 회의에 참여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사권이나 또는 그 운영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실제로 예산 운영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외교부 중심이나 지금은 대통령실과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실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국립외교원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던지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스피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팬데믹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정책 결정에까지는 참여를 했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고백하건대 저는 큰 실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립외교원장은 그런 부분에서 권력의 핵심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고 사상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안보실 차장 1차장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분 질문을 드린 게 박철희 원장이 일본의 그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1회 수상자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5회 수상자, 그리고 4회 수상자가 또 한국 사람인데 고대 정형외과의 이신화 교수. 네. 그분은 이제 북한 인권 대사예요. 네, 맞습니다. 현 정부에서. 네. 그러면은 그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의 1, 4, 5회 수상자가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는 함의가 꽤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지금의 재무장과 일본의 정상국가와 우익 정부의 뿌리를 다 나카소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이 굉장히 숨지기가 있다가 1980년대가 바로 신냉전이었거든요. 그때 소련이 아프간 침공한 이후로 미국과 소련이죠. 소련이 뭐 나중에 탈냉전이 됐습니다만 79년부터 91년까지 한 12년간을 신냉전, 그야말로 신냉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대탕터를 지나고 다시 냉전으로 가는 시기였는데 그때 등장했던 이 나카소네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 불침 항모로 그러니까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모다. 굉장히 군국주의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레이건이 전두환과 나카소네를 합쳐서 그때 시도했던 게 바로 한미일 동맹과도 비슷한 안보 협력을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게 나중에 탈냉전으로 가면서 제도화에는 실패했던 것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보면 아베나 기시다는 결국 나카소네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러면 우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론가들은 그 나카소네가 만든 그런 일본의 이런 구상에 기여하는 학자들, 전문가들에게 주는 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유기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진영 외교나 그다음에 우경화 외교나 미일 편향 외교가 사실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35년, 40년 만에 그 오랜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이 통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때가 있었나 불안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상당히 불안감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에 대한 그 오늘 자리가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김준영 교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